안녕하십니까. 임경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이 되었네요. 사람이 이 나이쯤 되면 가슴속에 맺혀있던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그 말들이 그대로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올해 설에도 어김없이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고향집의 큼직한 원탁 위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죠. 커다란 냄비 안에서는 그 옆으로는 각 부처는 노란 전들과 윤기가 흐르는 잡채, 그리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갖가지 명절 음식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지요. 집안 구석구석은 명절 특유의 소란스러움과 음식 냄새로 꽉 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올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어머님, 이것 좀 봐주세요. 어머님, 이것 좀 봐주세요. 애들의 함성, 애들아, 여기서 뛰면 안 돼. 하고 소리를 높였고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식탁 한 구석에 앉아 젓가락을 든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명 그 소란스러운 열기 속에 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마치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남의 집 잔치를 구경하는 것처럼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동생의 손자가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닭다리를 입에 물고 할머니 하고 해맑게 부르는 소리가,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귓가에 닿을 때마다 갔습니다. 눈앞의 냄비 속에서는 고기들이 뜨거운 열기 속에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특별히 고기 한 점을 집어 제 밥그릇에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떠들썩함과 차가운 정적이 어떻게 같은 식탁 위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겸이 고모는 왜 그때 아이를 안 낳으셨어요? 갑자기 정적을 깬 것은 조카딸 문경이었습니다. 문경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곁에 앉아있던 남편 홍서방도 덩달아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지요. 젓가락에 걸려있던 고기 한 점이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다시 그릇에 담았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사느라 바빴지. 그러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네. 누군가 찾게 헛기침을 했고 그 뒤로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경이 저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생각이 유별나다니까. 결국 늙어서 곁에 지킬 자식 하나 없으니 참 박복한 팔자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갓 튀겨낸 찰떡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겉은 달콤했지만 속에서는 쓴맛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 젊은 시절의 길은 남들과는 친척이 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1970년대 저는 집안의 첫 번째 여자 대학생으로 하지만 어머니만은 완강하셨습니다. 여자도 기술이 있고 배운 게 있어야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제 앞가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어머니의 지론이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서울의 한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이 6,000원 남짓이었는데 당시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친구들이 3,4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저보들이 3,4천원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늘 단정한 옷차림에 말수가 적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사 초기에 그는 저를 데리고 거래처를 돌며 견적서 작성하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그에게 기울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세련된 다방에서 오후 내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8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에게는 꽤나 사치스러운 데이트였지요. 우리는 책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함께 그려갈 미래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다만 그 미래가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그때의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서울은 저에게 거대하고 시끄러운 무대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문가에서 차꼬리까지 밀려나며 품 안에는
파란색 서류철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북적이는 차창에는 사람들의 열기로 섬이가 가득 찼고 고두 굽이 밟혀 떨어져 나가도 따질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오토바이의 괴눈과 매캐한 디젤 연기, 그리고 길가 포장마차에서 풍겨오는 달걀 프라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라 구석에서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 몇 번째 질렀습니다.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라 구석에서 타자기에 의지해 더위를 식혔습니다. 검은색 다이얼 전화기는 조급한 소리였습니다. 선풍기 바람은 책상의 종이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냈고 휴게실은 늘 동료들의 수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흰색 샌들을 신은 여직원들이 작은 부채를 붙이며 집안일을 이야기할 때 제가 들어가면 그들은 슬쩍 말을 멈췄다가 주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시고 나왔지만 속으로는 서둘러 차를 마시고 나왔지만 속으로는 저들과 조금 다르다는 저들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견적 썼습니다. 종이가 롤러 사이에 끼어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당황해서 종이를 잡아당길수록 더 단단히 끼어버렸고 복사지는 삐뚤어지며 찢어졌습니다. 손등에는 파란 잉크가 번졌지요. 순식간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료가 고개를 들어 저를 힐끗 보더니 작게 비웃음을 터뜨리고는 다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유 씨가 다가왔습니다. 경희 씨, 급할 것 없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의 손가락 끝은 금세 검은 유성 잉크로 물들었고 손톱 사이까지 새카매졌지만 그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특별한 힘을 느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성실한 동료였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제 마음이 흔들렸던 건 어느 날 저녁 신촌의 북적이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매콤한 골뱅이 무침과 바삭한 파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조개탕이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열기로 실내는 후끈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맥주병 따는 소리가 뻥 하고 울려 퍼졌고 누군가는 젓가락으로 술잔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고 있었죠. 술이 약했던 저는 겨우 2잔을 마셨을 뿐인데도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고 손에는 억지로 들려진 맥주잔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곁에 앉아있던 창유 씨가 조용히 제 잔을 가져가며 속삭였습니다. 경희 씨, 마시지 마요. 내가 대신 마실게요. 그는 망설임 없이 제 잔을 비워냈고 그 듬직한 뒷모습에 제 심장은 술 기운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그는 굳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저를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밤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웅웅거리며 귓가를 맴돌았고 저는 품에 안은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그의 넓은 등에 기대어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기숙사 철문을 열고 들어서며 문득 올려다본 창가에는 희미한 가로등 빛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아늑한 정적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안도감이 그 어떤 달콤한 고백보다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특별할 것 없이 소박했지만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그는 늘 제 식판에 나물 반찬을 더 얹어주며 여자는 잘 먹어야 빈혈 안 생겨요라고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귀찮은 척 투덜거렸지만 그 진지한 눈빛이 싫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남산공원을 산책하며 바둑을 두는 노인들과 비둘기를 쫓는 아이들을 구경했고 길가 포장마차에서 5원짜리 붕어빵 2마리를 사서 한 마리씩 나눠 먹으며 걷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인천 앞바다로 달려가 검은 파도 위로 하나둘 피어오르는 어선들의 불빛을 바라보았지요. 호화로운 저녁 식사보다 그 작고 소박한 순간들이 제게는 훨씬 더 낭만적이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은 오 형,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라며 짓궂게 농담을 던졌고
어떤 이는 반농담조로 경희 씨,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집 가야지라고 참견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독하게 아끼며 살았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확인했고 그 숫자가 조금씩 불어날 때마다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조금씩 형체를 갖춰가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 후의 몇 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정점이었습니다. 서울의 소음조차 그와 함께라면 아름다운 배경음악처럼 들렸으니까요. 창유 씨는 은혜색 빛이 감도는 이유, CC 오토바이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차체와 뒷자리에 걸린 선명한 파란색 헬멧은 우리의 자유를 상렬할 걸린 선명한 파란색 헬멧은 우리의 자유를 이걸린 상징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바람을 가르며 끝없이 펼쳐진 국도를 달렸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바람을 가르며 끝없이 펼쳐진 국도를 달렸습니다. 비싼 호텔은 꿈도 못 꿨지만 낡은 민박집 창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 있노라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몇 년 뒤 우리는 큰맘 먹고 일본 홋카이도 스키 여행을 떠났습니다. 반년치 월급을 털어 넣은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눈 덮인 광야에서 그의 손을 잡고 넘어지는 순간만큼은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설원 위에 우리의 웃음소리가 흩날렸고 숙소로 돌아와 벽난로의 따스한 온기 속에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볼 때 저는 진심으로 우리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압구정의 백화점에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몸에 딱 맞는 멋진이라 라고 물으면 멋진 양복을 한 벌 샀고 저는 향수 코너를 서성이다가 손목에 은은한 기는 작은 변기를 남기는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 행복의 시간 속으로 불길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제 배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칼날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냐? 불안한 마음에 결국 우리는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손가락 끝부터 온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햇살과 사람들의 활기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젖은 빨래를 널며 저는 억지로 담담한 청말을 건넸습니다. 의사가 한 말을 건넸습니다. 의사가 한 말, 들었지? 그거 당신 혼자 지른 얼따지들이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유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제 차가운 손을 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그의 말에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어떡해. 남들은 다 있는 아이가 나한테만 없는데.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건 아이를 낳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 인생의 가치를 남들의 잣대로 결정하게 두지 말자.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밖은 여전히 시리고 추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의 곁이라면 더 이상 혼자서 이 세상을 견뎌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25 되던 해 가장 의지했던 외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난히도 시리고 음산했던 그의 겨울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마을 어귀에서는 마른 논둑을 태우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고향집 마당에는 커다란 흰 천막이 높게 세워졌고 대나무 장대에 매달린 만장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에 병풍 뒤로 놓인 커다란 오동나무관 앞에는
하얀 국화꽃에 파묻힌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꺼지지 않는 장명등과 하얀 쌀밥 한 그릇, 그리고 젓가락이 굳게 꽂혀 있었지요. 향로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연기는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방들의 눈을 따갑게 째이 마지막게 찔러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마당 너머에서는 곡소리가 들려왔고 사녀 나갈 길을 닦는다는 구슬픈 가라기를 닦는다는 구슬픈 닦는다는 구슬픈 가라기 닦는다는 저는 거친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하얀 리본을 단 채 할머니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키며 부채질을 해주시고 따스한 무릎에 저를 눕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던 할머니였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 하얀 천에 덮인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제 등 뒤로 날카로운 칼날 같은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이 쟤도 벌써 25인데 아직 소식이 없대. 여자가 일찍 아이를 낳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누가 물 한 잔 떠다 주겠어. 소리는 나직했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명도르타려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만 잠시 후 한 당숙모가 제 손을 붙잡고 통곡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이야, 할머니 말씀 잘 들었어야지.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법이야. 할머니를 봐라, 평생 고생하셨어도. 할머니를 봐라, 평생 고생하셨어도.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쏟아졌습니다. 향로의 연기가 제 숨을 턱 막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수치심으로 화끈거렸고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향을 부러뜨릴 듯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자식이 고자 효도받기 위해 낳는 존재인가요?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인생이 외롭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순식간에 빈 손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곡소리마저 바람에 끊긴 듯 멈췄고 누군가는 경악한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곁에 계시던 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아버지도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사람들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무리 뒤편에 서 있던 창유 씨만이 깊고 무거운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는 제 마음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기둥 것들은 보통 예의를 모른다는 기둥 같았습니다. 당숙모는 기가 막힌 듯 세상에 저 애 말하는 것 좀 봐. 저러니 천벌을 받지 라며 더욱 크게 말하는 것 좀 봐. 할머니를 모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도 시골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연세가 들어 거동이 불편하셨던 어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해 한 계단씩 무겁게 발을 떼며 저희 집으로 향하셨지요.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주민들이 기다렸다는 듯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손주 소식은 아직인가요? 아드님이 승진도 했다면서요. 그런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어쩌나. 억지로 미소를 짓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복도 한복판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팔자가 제일 사납지. 때를 잊지 못하는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조상님 뵐 낯이 없다. 그 비통한 외침에 아파트 복도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구경하던 이웃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냉소,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과 냉소,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창효 씨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욱 아팠습니다. 의사가 이미 선고했던 제 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술자리에서 안주거리처럼 오르내리는 현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수멍문의 뜸을 기대고 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한 조각씩 칼로 베어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며칠 뒤 시장에 나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여자가 그 집 며느리잖아.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갖는다며?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자식 없으면 나중에 늙어서 누가 돌봐주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들리지 않는 척 채소, 바구니를 옮겨쥐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지만 손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마치 저와 세상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듯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은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어. 딸아이가 미국으로 유학 간대. 이야기가 무르익을 때쯤이면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저를 쳐다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희 씨는 좋겠어. 자식 걱정 없이 편하게 사니까. 그래도 나중에 내 하나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돌아올 것은 오직 동정 것이라는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남자 동료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오 형, 형은 정말 속 편하겠어. 애가 없으니 돈 쓸 일도 없고. 근데 형네 어머니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시겠지. 순간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고 젓가락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찬효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잔을 내려놓고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잔을 내려놓고 차분하지만 잔을 내려놓고 차분하지만 그제야 분위기가 수습되었지만 제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소리 없는 어둠을 응시하고 있을 때 찬효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경희 씨,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움켜쥐고 나지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후회 안 해?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남들의 시선은 그들의 인생일 뿐. 아니,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제 가슴에 박힌 날카로운 칼날들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옥신거리며 밤새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어느덧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이 찾아왔을 무렵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번 듯한 일식집에서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이었죠. 들뜬 목소리의 친구는 경희야. 너는 꼭 와야 해. 다들 네 소식 궁금해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들어서니 반짝이는 비닐 식탁보 위에 이미 회와 각종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고 맥주병 부딪히는 소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경희야.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어쩜 피부가 이렇게 고와?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반겨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농담조로 부러움을 섞어 말했죠. 너희 부부는 정말 팔자가 좋구나. 남들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휠 때 홋카이도로 스키 여행이나 다니고 제주도 일주도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우리 같은 애 엄마들은 꿈도 못 꿀 차일지. 그 말에 다들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왠지 모를 씁쓸함에 억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누구 아들이 이번에 명문대에 합격했느니, 누구 딸이 대기업에 취직해 첫 월급으로 선물을 보냈느니 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손주들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시간즘을 보여주며 동창회가 끝날 무렵 거나하게 취한 한 동창이 제 곁으로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경희야, 지금은 편하겠지. 근데 나중에 늙어서 집안에 온기 하나 없으면 그 적막함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니? 자식 없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시리고 고독한 법이야.
그 웃음 섞인 충고는 마치 차가운 가을바람처럼 제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첩을 뒤척이며 한척이며 문득 여기에 아이 하나만 더 있었더라면 우리 인생이 조금은 더 온전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창유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한참을 저를 응시하다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경희 씨, 정말 깊이 생각해 본 거야. 저는 떨리는 알록달록한 절차와 교육복지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교육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한아동 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건네받은 서류철 안에서 저는 한 아이의 사진을 마주했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는데 앞니가 빠진 채 해맑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유난히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 머릿속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리 우리를 보고 얼마나 비웃겠니. 하지만 그 희망은 부딪혀 무참히 꺾여버렸습니다. 남의 시를 들여졌습니다. 어머니는 통곡하며 결사반대하셨고 멀리 있는 친척들까지 나서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이 나중에 너희를 공경할 줄 아느냐며 수군거렸습니다. 밤마다 서리 치워진 아이의 사진을 보며 울었지만 결국 우리는 그 아이를 가슴에 묻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일상이 비극으로 변한 건 찬유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탄식했습니다. 경희 씨, 미안해. 우리가 감당하기엔 세상의 벽이 너무 높네. 욕실에서 양치를 하던 찬유 씨가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달려간 제 눈앞에 그는 창백한 안색으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119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동네를 뒤흔들었고 저는 구급차 안에서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제발 눈을 뜨라며 절규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등이 켜지자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친척들은 위로는커녕 제 곁에서 한숨을 내쉬며 수군거렸습니다. 거거, 이럴 때 자식 하나만 있었어도 얼마나 든든했겠어. 여자 혼자서 이 험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길, 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다시 한번 하얀 만장이 나부꼈고 저는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고통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찬유 씨의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꽃 향기와 매캐한 향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삼배옷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있는 내내 제 가슴은 도련해진 듯 텅 비어 아무런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통한 자리에서도 시어머니에 맺힌 원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손주 녀석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을. 자식 하나 없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허망한 게야. 그 날카로운 비탄 섞인 원망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과 뒤섞여 제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차디찬 정적만이 감도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덮쳐오는 서늘한 공기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우리가 30년 넘게 함께 사용하던 낡은 스탠드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옷장에는 그가 한 번도 입지 못한 새 양복이 태그도 떼지 못한 채 걸려 있었습니다. 욕실 선반 위에 놓인 그의 면도기와 칫솔을 보는 순간 참아왔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엎드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울음을 쏟아내며 이 넓은 세상에 정말 나 혼자만 남겨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정말
나 혼자만 남겨졌다는 사실 뼈저리게. 그가 떠난 후의 시간은 고인 물처럼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온기 없는 차가운 시트뿐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서글프기 짝이 없어 냄비 가득 죽을 끓여 삼시세끼를 대충 때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꾸역꾸역 넘기는 밥알은 마치 모래알처럼 까끄럽기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무너질 것 같아 저는 자신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퇴직금을 찾으며 손주자랑에 연염없는 노인들 사이에 섞여 있기도 했고 재래시장에서 손주들 갖다 주라 몇 엄을 얹어주는 상인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동네 노인대학의 서예관과 합창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먹을 깔고 붓을 휘두르며 암의과정이라는 글자를 써 내려갔지만 제 마음의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합창단에서 봄날은 간다를 노래할 때면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연습이 끝난 뒤 짝을 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으로 그러던 어느 날 서예관에서 연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늘 어깨에 하얀 수건을 걸치고 호탕하게 웃으시던 분이었는데 선생님은 그녀의 글씨에 힘이 넘친다고 칭찬하곤 하셨지요. 자식이 셋이나 된다는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 많은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걷던 날, 저는 그녀의 숨겨진 그녀를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만 말하라는 차가운 대꽃뿐이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겠어. 한 번은 그녀의 집에 갔다가 아들과 돈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급해요. 좀 도와주세요. 라는 아들의 고함과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하는 그녀의 울음 섞인 대화가 낡은 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며칠 뒤 다리를 다쳐 입원한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은 자식들이 아닌 낯선 외국인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각자의 몫만큼 고독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실 할머니와 함께 산속의 호젓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감돌고 있었고 처마 끝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두 노인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각자의 고통을 내려놓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연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안녕과 자신의 평안을 빌며 점괘를 뽑았고 저는 이 막막한 삶의 끝에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묻고 싶었습니다. 노스님은 제 점괘를 보시더니 지그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홀로 젖는 조각배와 같소. 자식이라는 돛이 있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법이고 돛이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노를 저으면 저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법이지. 그 말씀이 마치 줏빛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외로움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가야 할 본질적인 그림자임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된 다시 지금의 설날 풍경으로 돌아옵니다. 조카 문경이가 던진 고모는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이 여전히 공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문경아, 아이가 있어도 후회하고 없어도 후회하는 게 인생이란다. 완벽한 선택이란 없지. 그저 자기가 택한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어가는 수밖에 없단다. 식탁 위에 뜨거운 열기가 서서히 잦아들 무렵 아이들이 뛰어놀다 국그릇을 엎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릇을 막아냈고 뜨거운 국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누군가 거봐요. 자식이 있었으면 이런 수고 안 하셨을 텐데 라고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저는 붉게 달아오른 손등을 매만지며 나지막이 대꾸했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이 국물을 대신 맞아주지는 않지. 내 고통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야. 식탁 주위가 일순간 숙연해졌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죽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방 공기에 흩어집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노는 오로지 제 손에 쥐어 있고 저는 저만의 속도로 이 바다를 건너갈 것입니다. 고독하지만 평온하고 쓸쓸하지만 단단한 이 길을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